그날 밤, 1살도 채 안 된 손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는 내 아들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가. 수아는 엄마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은 일단 뱉어지면 영원히 잊히지 않고 용서될 수도 없다는 것을요. 내 이름은 서화, 올해 57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결혼식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게 내 인생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큰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고택의 정원에는 하얀 꽃들이 가득했고 현장 밴드는 해질녘부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직접 수놓은 아마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 지호는 오늘 수아와 결혼합니다. 옅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차가운 미소를 짓는 그 여자아이는 2년 전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입었던 진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답게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호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을 뿐입니다. 지호는 곧장 내게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 나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아가 그러는데 엄마 한복이 너무 튀대요. 이 파란색이 너무 눈에 띈대요. 그 말은 마치 무거운 펀치처럼 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네가 원한다면 지금 가서 갈아입을게. 차에 다른 옷도 있단다. 아니요, 엄마,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주세요. 뭐라고? 수아가 지금 너무 긴장해 있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부담스럽대요. 엄마가 늘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판단한다고 해요. 연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으며 하객들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례단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이 폭풍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네 엄마야. 이 결혼식 내가 준비했고 비용도 절반이나 냈어. 그래서 엄마는 내 아내의 중요한 날을 망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크고 또렷하게 엄마, 나가. 수아는 엄마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을 든 채 출구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 혼자 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열쇠 꾸러미는 평소처럼 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남기신 것이었죠. 이 땅과 이 오래된 집, 그리고 우리 가문의 4대째 이어온 유산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호가 수아와 약혼한 후부터 그토록 원했던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진한 파란색 한복을 벗어 조심스럽게 접어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상처받은 적이 있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엄마? 전화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고택으로 좀 와줄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호에게 늘 타주던 바로 그 커피였습니다. 어릴 적 그는 늘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수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모자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둘만 남아 이 고택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홀로 된 그해 지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이였고 손은 컸으며 눈빛에는 늘 희미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언제나 나의 버팀목이 되려 애썼습니다. 엄마,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기보다 무거운 연장을 들었습니다. 안 돼, 아가. 너는 아직 어린애잖아. 아니요, 이제 제가 이 집의 남자예요. 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농장을 관리하고 경운기를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없을 때 그는 나서 주었습니다. 깊은 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숨이 막힐 정도로 올 때 그는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심으신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이 붉은 벽돌집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 고향은 여기예요. 엄마와 함께 이 고택을 지킬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했습니다. 나는 장부를 관리하고 그는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우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해넘이를 바라보며 커피와 빵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세요? 나중에 제 아이들도 저처럼 여기서 자랄 거예요. 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저처럼 말을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아가. 너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여자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는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약속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한 비즈니스 모임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사업에 성공한 현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늘 하이힐을 신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며 입만 열면 투자와 수익률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고택에 데려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벽과 어두운 원목 가구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훑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지호가 정정했습니다. 아름답죠? 수아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호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나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해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택을 팔고 현대화하여 연회장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우리 큰돈 벌 수 있어요. 지호야, 여긴 회사가 아니야. 우리 집이야. 둘 다잖아요. 엄마, 우리 현실적이 돼야 해요. 현실적이 돼야 해요. 이 세 마디는 그가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택 열쇠는 여전히 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게 건네주시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서아야, 이 땅은 너의 유산이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아들이라도 빼앗게 두지 마라.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지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당신이 계신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엄마, 제발. 고택 열쇠가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차갑고
마치 남이 써준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열쇠는 왜 필요하니, 지호야? 전화 저편은 침묵했습니다. 배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수아와 저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요. 알잖아요. 좀 더 현대적으로요. 거실을 새로 꾸미고 그 낡은 가구들도 바꾸고요. 그 낡은 가구들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야. 엄마, 제발. 어제 소란 피운 걸로 부족해요. 소란,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를 결혼식에서 쫓아낸 건 너고, 이제 와서 내가 소란을 피웠다고 말하는 거야? 수아에게 그런 드레스를 입게 한 것도 너잖아, 지호야. 그건 내 할머니 한복이야. 내 할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입으셨던 옷이야. 지금 네가 바꾸고 싶어하는 이 고택에서 말이야. 또다시 침묵, 더 길고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하면 전통도 변해야 해요. 수아가 오라요. 우리가 계속 과거에만 살 수는 없어요. 수아가 오라요. 그를 만난 이후로 이 5글자는 내 아들의 말버릇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언제 집에 올 거니? 나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수아와 저는 거기 살 생각 없어요.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그게 제 일에 더 편리하고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잖아.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을 꾸려야 해요. 제 아내와 함께요. 제 아내. 그는 더 이상 친근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럼 살지도 않을 건데 열쇠는 왜 필요하니? 법적으로 여긴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제게 50%, 엄마에게 50% 남기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절반의 소유권을 남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열쇠의 통제권과 관리권은 모두 내게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에는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살아있고 정신이 온전한 한 고택의 미래는 그녀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지호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자신의 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내 남편은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가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맞서 이 땅을 지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열쇠는 내게 있을 거야, 지호야. 엄마,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좀 수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마 고택을 행사나 결혼식, 파티 장소로 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추가 수입도 얻고 우리 집을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수아는 이미 건축가와 이야기했어요. 정원도 확장하고 새로운 테라스도 만들고 에어컨이 설치된 연회장도 만들 수 있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지호야. 이 집은 팔 수 없어. 빌려줄 수도 없어. 이건 무슨 개발 사업이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제 거잖아요. 그 분노에 찬 외침은 완전히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땅을 내게 남긴 건 지키라고 한 거지. 착취하라고 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1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아버지가 내일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나를 꿰뚫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맞아.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괜찮아. 내 말이 맞아.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 아버지가 세웠던 것, 아버지가 너를 위해 꿈꾸었던 모든 것을 지켜왔어. 엄마, 하지만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각자의 삶을 살 때가 된 건지도 모르지.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은 열쇠가 내게 있다면 고택은 여전히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삶을 꾸려도 돼. 다른 곳에서.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야. 너희의 공간, 너희의 독립, 너희만의 삶을.
배경에서 수아가 급하게 화난 듯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아가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해요. 엄마가 물질에 집착한다고 해요. 수아가, 지호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네가 모든 하객 앞에서 내게 소리치며 결혼식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내 근처에 앉아있던 모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연회장을 떠나기 전에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해주셨어.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지. 아들이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 그는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만 당신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엄마, 이건 엄마와 수아 사이의 경쟁이 아니에요. 아니, 아가, 이건 경쟁이 아니야. 왜냐하면 경쟁에서는 양쪽 모두 이기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거든. 나는 그저 평화를 원해. 그럼 열쇠는요?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으며 역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늘 있던 곳에 있을 거야. 내게 넘겨줄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언제가 무르익을 때인데요. 그 열쇠를 가질 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컵 속의 커피는 식었고 오후의 그림자가 집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붉은 벽돌 벽을 쓰다듬고 오래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밀짚 모자를 쓴 모습, 어머니가 실크 쇼를 두른 모습, 지호가 어릴 적 처음 말을 타던 모습, 남편의 서재, 그 묵직한 서재, 책상 위에는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읽어 이미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서와 내 사랑,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당신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남겨 미안하오. 이 땅을 잘 보살펴주고 우리 아들도 잘 보살펴주시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이오. 그 누구도 당신을 보잘것없게 느끼도록 만들지 마시오. 당신은 내가 본 가장 강인한 여인이오. 사랑하오. 영원히. 그날 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죽은 남편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처럼 말입니다. 열쇠는 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곧 내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적이 있나요? 결국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사흘이 지났지만 지호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매일 아침 그의 SUV가 비포장도로를 달려오는 것을 기대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혹시 그가 올까봐 일부러 커피를 더 많이 끓였습니다. 사흘 동안 나는 3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자존심이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침묵. 그가 옆 사람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그 사람이야. 물론이죠, 엄마. 전화로 말고 집에 와요. 내가 너희 둘, 너와 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또다시 침묵. 배경에서 속삭이는 소리, 말다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대요. 나는 목구멍에 뭉친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제발,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만회하게 해줘. 내가 수아를 잘 알게 해줘. 어쩌면
어쩌면 내가 그동안 그 애한테 불공평했을지도 몰라. 이 말들은 내 입안을 뜨겁게 태웠습니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일 와.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고택 대대로 내려오는 갈비찜을 해줄게. 후식으로는 따뜻한 단팥죽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가면들 아래 어딘가에. 좋아요. 내일 갈게요. 7시쯤에요. 아주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던 오래된 무쇠화덕, 할머니가 물려주신 복숭아 나무 냄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이천에서 사온 채색 자기 타일. 정말 타협할 준비가 된 것일까요? 정말 나의 평화를 그의 존재와 맞바꿀 준비가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찢어지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향신료를 갈고 약한 불에 고기를 천천히 끓였습니다. 식탁에는 수놓은 테이블볼을 깔고 촛불을 켰으며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고급 자기 접시를 꺼냈습니다. 나는 단순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그 누구의 시선도 빼앗지 않도록 말입니다. 머리를 올리고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열쇠는 옷 속에 숨긴 채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7시 15분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지호의 SUV가 문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은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소녀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한심해. 나는 생각했지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지호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흰 셔츠에 어두운 청바지, 헤어젤로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는 잘생겨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내 아들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수아가 이어서 내렸습니다. 와인색 타이트 원피스, 하이힐, 완벽하게 고든 머리, 정교한 화장, 손목에는 명품 가방,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화 어머님. 그녀가 말했지만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수아, 와줘서 정말 기뻐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호는 내 뺨에 키스했습니다. 빠르고 형식적인 키스였습니다. 좋은 냄새 나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네요. 그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표정은 내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가구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역사 한 조각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풍스럽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집은 120년 되었단다. 나는 문을 닫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서 지으신 거야. 와, 정말 개성 있네요. 그들은 거실에 앉았고 나는 음식을 가져오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그들의 낮은 대화 소리, 긴장된 웃음소리, 어색한 침묵을 들었습니다. 오미자차를 들고 나왔을 때 수아는 휴대폰으로 거실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세요? 내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네, 정말 정통적이네요.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서 제 사촌 동생한테 보내는 중이에요. 걔가 이런 빈티지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빈티지 스타일. 마치 내 인생이 핀터레스트의 유행 트렌드인 양말하는 그 단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식당으로 가자. 우리는 묵직한 원목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늘 앉던 자리, 내 오른쪽에 앉았고 수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먹자. 내가 말하고 앉았습니다. 지호는 갈비찜 한 조각을 맛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엄마, 이 맛은 아무도 못 내요.
나는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가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아가. 수아는 작은 조각을 맛보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잘 못 먹어서요. 이건 맵지도 짜지도 않아.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불편하면 다른 걸 준비해 줄 수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대충 먹을게요. 침묵, 벽시계가 똑딱거렸고 매 순간이 확대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른 이유가 사과하고 싶어서야. 지호가 고개를 들었고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 둘에게 불공평했어. 너희 결혼식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 말들은 기계적이고 연습한 듯이 들렸습니다. 이건 너희의 인생이고 너희의 결혼이야. 그리고 나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수아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와 어머님.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엄마에게 소리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괜찮다, 아들아.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맞아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는 오미자차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정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 후 내가 단팥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수아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왼쪽에서 두 번째 문이야. 그녀가 갔고 나와 지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어렵지 않아, 아가. 모든 것이 가치 있어. 그가 웃었습니다. 내 아이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좋은 여자야. 너희는 그저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할 뿐이야. 알아요. 노력할게요. 정말로요.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게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이야기, 아파트 계획, 수아의 새로운 회사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수아가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내 아내 괜찮니? 내가 물었습니다. 아마 화장을 고치는 중일 거예요.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가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함. 나는 계속 걸어 남편의 서재를 지나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등지고 서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책상 위에 서류들. 수아,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잠시 창백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서와 어머님. 놀라게 했네요.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방이 너무 흥미로워서요. 이 골동품들이 정말 특별하네요. 여기가 어머님 남편분 서재였나요? 예전에는 그랬지. 물론이죠. 죄송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말 예쁜 물건들이 많네요. 저는 빈티지 스타일을 정말 좋아해요. 또다시 그 단어. 이 방은 보통 잠겨 있는데 문이 열려 있길래 구경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지호에게 가자.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 방긋 웃으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대화 속에서 후식을 마쳤습니다. 수아는 이 집을 3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지호는 고택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할지도 몰라요. 엄마? 좀 낡아 보여요. 그 색은 석회벽돌이라 그런 거야.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 하지만 우리가 좀 현대화해서
외관을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죠. 현대적, 빈티지. 이 단어들은 사실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구시. 그들은 떠났습니다. 맛있는 저녁 감사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여긴 너희 집이잖니. 수아는 나를 안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포옹이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와 어머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차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멀어지고 미등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건드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미미해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나는 이 공간의 모든 구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물건들을 뒤져본 것입니다. 나는 주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토지 소유권 문서도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사라졌습니다. 그 노란 봉투, 남편이 중요한 편지를 넣어두었던 그 봉투. 그 편지는 남편이 내게 맹세코 누군가 고택을 빼앗으려 할 때만 열어보라고 했던 편지였습니다. 나는 모든 서랍, 책장, 책 뒤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목에 걸린 열쇠를 만졌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연구당하고 평가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남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불 꺼진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기 전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당신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노란 봉투를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옷장, 다락방의 모든 상자, 남편이 물건을 숨길 만한 모든 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거의 포기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가족 변호사, 70세의 노인으로 하얀 수염을 기르고 늘 완벽한 정장을 입었으며 몸에서는 늘 희미한 담배와 코롱 냄새가 났습니다. 서와 여사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으실까요? 박 변호사님, 정말 의외네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커피를 타드렸고 그는 변호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 때 특유의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서와 여사님, 제가 온 이유는 어제 아주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고요? 당신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수아. 나는 위장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수아가 저에게 전화했다고요? 네, 당신 이름으로 연락했다고 말하며 당신 남편분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박 변호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서와 여사님. 그 여자아이가 물은 질문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호 씨의 50%가 양도 가능한지, 당신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고택에 대한 당신의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것들이 기밀사항이며 당신이나 지호 씨와만 논의할 수 있고 반드시 당신 앞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와 여사님, 제가 알아야 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식, 고함, 저녁 식사, 서재의 사진, 사라진 봉투. 박 변호사님은 눈살을 찌푸린 채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신 그 봉투 안에 당신 남편분의 편지가 들어있나요? 네, 그 안에 뭐가 쓰여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게 서류 한 통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서명을 증명하고 봉인된 노란 봉투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혹시 사본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본은 오직 당신 손에만 있어야 한다고. 그는 그것이 일종의 보호책,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호책이요? 박 변호사님은 너무나 많은 가족 비극을 보아온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겠죠. 제 생각에 누군가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 할 그날에 대한 보호책 말입니다. 30분 후 그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내게 경고했습니다. 서화 여사님, 조심하세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과 부동산이 관련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요. 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호 씨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아 씨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아가 엄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대요. 둘이서요.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감적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더 강한 직감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아, 몇 시에? 이 시에 늘 가던 식당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시에 갈게. 다음 날 나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단순한 재킷, 열쇠는 셔츠 아래에 평소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5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앞에는 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체스 선수처럼 말입니다. 서화 어머님, 정말 정신해요. 앉으세요. 나는 앉아서 탄산수를 주문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아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우리 사이에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었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좋아요. 서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적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를 사랑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되죠. 정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저도 어머님께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호가 압박감이 심해요. 정말 심해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에게 어느 편을 들라고 한 적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고 느껴요. 특히 고택 문제에 대해서는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저녁 식사의 진짜 목적, 고택 문제. 서화 어머님,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 집은 크고 아름답고 잠재력이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해요. 유지보수에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지호가 그러는데 어머님은 늘 혼자 모든 것을 하시고 도움도 거절하신대요. 어머님에게는 너무 큰 것을 고집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섯을 세었습니다. 고택은 내 집이야, 짐이 아니야. 물론 어머님 집이죠. 아무도 아니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그렇게 큰 집에 사시잖아요. 지호도 곁에 없고 그걸 팔거나 빌려주거나 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생산적인 일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부티크 호텔이나 연회장으로 바꾸는 거죠. 저는 이 업계에 인맥이 많아요. 정말 멋지고 현대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님은 수익만 받으시고 유지 보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누가 관리하죠? 수아가 웃었습니다. 저는 경영 경험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어머님은 땅을 대고 우리는 노력을 대고 수익은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열쇠는요?
죄송하지만 열쇠는 누가 보관하죠? 그녀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출입 권한이 필요해요. 수리하고 고객들에게 장소를 보여주고 해야 하니까요. 그럼 너희는 거기 살 거니? 꼭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의 완전한 사용 권한이 필요해요. 그게 사업이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죠. 더 편안하고 계단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힘든 일도 덜하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서아 어머님 인생을 즐기셔야지. 19세기 오래된 집에서 기진맥진해서는 안 되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 몇 마디는 사실 당신은 늙었고 쓸모없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너희 생각이니 아니면 지호 생각이니 우리 둘 다요. 지호가 어머님을 정말 걱정해요. 어머님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아파도 옆에 아무도 없을까봐요.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서와 어머님. 정말 사려 깊네요, 수아. 그녀는 내 어조에 비꼬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고려해 볼 수는 있잖아요. 건축가와 이야기하고 수치도 좀 보고요. 안 돼.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고택은 팔 수 없어. 사업을 할 수도 없어. 파트너십도 안 돼. 그곳은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하지 않는 한 영원히 내 집일 거야. 하지만 지호도 집주인이잖아요. 지호는 5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완전한 사용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이건 내 남편의 유언장에 분명히 쓰여 있어. 이건 불공평해요. 아니, 이건 보호야. 수아가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서와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 부동산은 어머님 아들, 어머님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어머님은 마치 그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너희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거야. 고택은 유산이야. 너희는 일시적인 존재고.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일시적이라니요. 결혼은 끝날 수도 있고, 수아,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약속은 깨질 수도 있어. 하지만 땅은 남을 거야. 나는 일어서서 테이블에 몇만 원짜리 지폐를 놓았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맙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구나. 수아, 지호에게 안부 전해줘. 나를 보고 싶을 때 어디로 와야 하는지 알 거라고. 나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차에 올라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셔츠 아래에서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방해꾼이라고 느끼게 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맞섰나요? 그날 밤 부엌에서 국화차를 우려내고 있는데 비포장도로에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심장이 가속되었습니다. 지호일까? 어쩌면 나에게 이야기하러, 사과하러, 수아가 틀렸다고 말해주러 온 것일까? 하지만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본 것은 박 변호사님의 차였습니다. 그가 빠르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서화 여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걸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변호사님,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위험한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당신과 이야기한 후 저는 당신 남편분이 제게 공증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서류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모든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서 이걸 찾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죠. 당신 남편분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병세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조는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하며 언젠가 당신이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쓴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와, 내 사랑.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누군가 고택을 빼앗으려 한다는 뜻일 것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옳았다는 증명이 되겠지. 2달 전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실에서 나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그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은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했소. 모든 것을 주었고 교육과 가치관, 모든 재산을 주었지.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변했소. 며느리가 그를 조금씩 조종하기 시작했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그 다음에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설득했소. 병든 그를 위해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 그 남자는 서명했고 2주 후 아들과 며느리는 그의 집을 팔아 그를 요양원에 보냈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소.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남자는 울었소. 그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조종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같았소. 나는 집도 없이 존엄성도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요. 서와, 그 이야기는 마지막 밤까지 나를 괴롭혔소.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소. 지호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호를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이고 내가 그런 유언장 조항을 넣은 이유요. 우리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기 때문이요. 당신이 순수한 동기와 현대화라는 외피를 쓴 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열쇠를 넘기라고 강요한다면, 만약 누군가 당신을 늙고 무능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만약 누군가 고택이 짐이라고 설득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항하시오. 왜냐하면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오. 이 땅은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요.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꿈꾸었던 곳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문의 역사가 뿌리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그리고 당신, 내 사랑은 이 역사의 수호자요.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 아들이라도 당신을 방해물이라고 설득하게 두지 마시오. 당신은 그 문이요. 당신만이 누가 들어올지 결정할 수 있소. 사랑하오.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해왔고 내가 어디에 있든 계속 당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오. 열쇠를 지키고 땅을 지키고 당신 자신을 지키시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구경.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남편분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와 여사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가능성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을 보호한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확하고 공증된 동의 없이는 지호 씨는 부동산을 매매, 임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법은 재산을 보호합니다. 서와 여사님, 사람의 마음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말은 그들은 압력을 가하고 조종하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에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선언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인지, 능력 상실이나 어떤 무능력 상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은 법정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건강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와 유능한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편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은행 금고에 넣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집에 두지 마세요. 둘째, 의사를 찾아가 전신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요. 의사에게 당신이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다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셋째, 그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은 지호 씨가 완전히 아내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완전히요. 그럴 리 없어요. 서화 여사님, 저는 40년 동안 가사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남자가 어머니와 아내의 속삭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는 거의 항상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강타했지만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밤늦게 떠났고 나는 남편의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3번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이 역사의 수호자요. 그 누구도 당신을 방해물이라고 설득하게 두지 마시오. 당신은 그 문이요. 나는 일어서서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편지와 등기 권리증 원본을 함께 잠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목에 걸린 열쇠를 만졌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싶다면 싸우게 두겠습니다. 하지만 고함이나 울부짖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인내, 그리고 남편이 이 땅을 지키라고 가르쳐준 그 고요하고 강인한 힘으로 맞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의사에게 전화에 가능한 모든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8시 은행에 전화해 금고 대여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9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아. 수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그 애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모욕했다고. 나는 아무도 모욕한 적 없어. 그저 고택은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을 뿐이야. 아무도 팔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족 사업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뿐이에요. 지호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자란 집을 호텔로 바꾸고 싶어. 이건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나도 집주인이라고. 엄마는 소유권은 있지만 유산을 지키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엄마에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침묵. 숨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수아가 엄마가 지금 이기적이라고 해요. 엄마가 과거에 살고 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도움이요? 전문가의 도움? 네, 심리치료사나 의사와 이야기해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이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의사. 정신 이상. 지호야, 네가 정말 네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너무 외롭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유령과 추억으로 가득 찬 그 집에 갇혀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건강해. 몸도 마음도. 그럼 저에게 증명해봐요. 우리와 함께 잠시 지내요. 고택을 떠나서 이사 나와요. 그럼 열쇠는 우리가 보관할게요. 안전을 위해서요. 엄마가 없을 때 누가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열을 세웠습니다. 지호야, 안 돼.
나는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열쇠도 넘겨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너와 더 이상 논의하고 싶지 않아.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엄마, 정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 아들아. 나는 네 존중이 필요해. 저는 엄마를 해치는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요. 나를 해치는 유일한 것은 너의 결정이야. 너는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선택했어. 너를 키운 엄마 대신에 또 시작이네요. 엄마는 늘 그래요. 엄마를 지지하지 않으면 엄마를 반대하는 거죠. 아니, 지호야. 너는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후의 정적이 고함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깊은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이렇게 격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서류의 사본, 등기권리증, 유언장, 남편의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서 인지검사, 기억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화 여사님, 아주 건강하십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요. 사실 당신은 당신보다 20살 어린 많은 사람들보다도 건강합니다. 저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는 진단서와 다른 서류들을 함께 보관한 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내 아들, 내 아이, 내 지호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 무게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고독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3주가 지났지만 지호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3주 동안 전화는 침묵했습니다. 3주 동안 도로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도 나는 그의 차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요일 오후까지는요. 나는 정원에서 어머니가 40년 전 심으신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였습니다. 그리고 세단 한 대도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지호가 첫 번째 SUV에서 내렸고 수아가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서류 가방을 든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위장이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호야, 무슨 일이야?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처럼 굳은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야 해요. 안으로 들어가요. 저들은 누구니? 이 두 분은 모 변호사님과 신 변호사님이에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러 오셨어요. 무슨 상황? 수아가 앞으로 걸어 나와 막 파티에 도착한 것처럼 웃었습니다. 서화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법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의 어조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 내 피를 얼어붙게 했지만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들은 소파에 앉았고 수아는 주인의 자리에 해당하는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곳에라도 있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열쇠는 셔츠 아래 가슴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모 변호사님. 회색 양복을 입고 무태 안경을 쓴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 변호사입니다. 지호 씨를 대리하여 오늘 온 이유는 제 의뢰인이 이 고택의 공동 소유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와 제한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가 몇몇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행정관리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소유주가 현재의 관리가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이라니요. 이 집은 완벽한 상태인데 물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계산에 따르면 유지보수 비용이 어떤 이득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긴 내 집이지 사업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둘 다입니다. 여사님, 이것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사유재산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 가치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서와 어머님, 지호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어머님도 포함해서요. 이 장소를 보세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오래되고 유지 보수도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머님 혼자서 사시는데 만약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며칠 후에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전화도 있고 이웃도 있고 너희도 있잖니. 어머님은 57세세요. 서와 어머님. 지금 건강하시더라도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겠어요? 5년? 10년? 그럼 그 다음엔요? 이 자산을 썩혀서 아무 가치도 없게 만들 건가요? 이 집의 가치는 너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커. 모든 것을 돈으로만 측정할 수는 없어. 젊은 신 변호사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아무도 당신의 감정적인 애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동산은 시장 가치가 약 10억 원입니다. 만약 팔거나 아니면 행사 장소로 임대한다면 매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억 원이 넘는 돈이죠. 이 돈은 온 가족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어머님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관심 없으세요? 어머님의 미래 손주를 위해서도요? 손주, 이 두 단어는 주먹처럼 날아왔습니다. 나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와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3개월 됐어요. 지호가 아빠가 되고 어머님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지호가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해요. 아이를 키우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요. 저는 엄마가 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와 다투느라 바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는지요. 눈물이 내 눈을 뜨겁게 태우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들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아. 정말이구나. 그럼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건 더 이상 엄마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들과 엄마의 손주에 대한 문제예요. 그는 돈 걱정 없는 부모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가질 자격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저 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야. 모 변호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화 여사님, 제 의뢰인은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법원에 가고 싶지 않고 상황을 더 추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판사에게 강제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것들도요. 무엇이요? 당신의 나이, 당신의 독거 상태, 도움을 거부하는 당신의 모습. 판사는 이것을 노년의 고집불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경고했던 그 위협. 저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요. 제가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당신들이 최근에 제가 받으라고 권유했던 그 검사들이요. 판사 앞에서는 오히려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심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당신이 무언가를 방어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됐어. 모두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인 한.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수아도 일어섰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배를 만지면서 말입니다. 서화 어머님, 손주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애가 자라서 할머니가 자기 미래보다 낡은 집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 애가 자라서 할머니가 존엄성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돈 때문에 영혼과 역사를 팔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거라고요. 엄마가 그걸 빼앗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건 그저 부동산이 아니었어. 지호야. 그는 내게 가치관, 원칙, 선조들이 세운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을 남겼어. 그 가치관으로는 청구서를 낼 수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지. 지호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열쇠 내놔, 엄마. 그 빌어먹을 열쇠 내놓으라고. 고함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들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아가 지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충분히 인내심을 가졌어요. 저는 소통하려고 했고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아요. 엄마는 결코 듣지 않아요. 늘 엄마가 원하는 것, 엄마가 결정하는 것, 엄마가 필요한 것뿐이죠. 그럼 저는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너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 그럼 저에게 증명해봐요. 제 것을 주세요. 제 유산을, 제 미래를. 나는 목에 걸린 열쇠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지호는 손을 내밀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꽉 눌러 쥐었습니다. 이 열쇠 꾸러미는 너의 미래가 아니야, 지호야. 그것들은 너의 과거야. 이 둘의 차이를 네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너는 이것들을 가질 생각도 하지 마.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고통, 그리고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감정들. 그럼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없는 셈 칠게요. 이 말은 총알처럼 나를 꿰뚫었습니다. 지호야, 아들보다 부동산을 더 사랑하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직접 선택해. 내 편에 서든지 아니면 이 아들을 없는 셈 치든지. 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둘을 위해 이미 선택했어. 그는 변호사들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법원에 갑시다.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제 지분을 팔고 싶습니다.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지호야, 제발. 변호사 편지 받으실 거예요. 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수아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이 있는 듯 했지만 그 뒤에는 승리가 보였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정말로. 그들 모두 떠났습니다. 변호사들이 먼저, 그 다음 수아가, 마지막으로 지호가.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쥔 채 세대의 차가 비포장도로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정적이 돌아왔을 때 나는 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그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나 자신에게 울음을 허락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한때 나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었던 그 소년을 위해, 이 유산을 파괴하는 대신 지켰어야 할 그 남자를 위해, 나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는 나를 모른 채 자라날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상들이 자신의 존재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없어 나를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유일한 아들을 방금 잃은 여자를 위해. 하지만 울음을 그쳤을 때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열쇠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지호는 이해하지 못했고 수아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우리는 싸움에서 지고 아이를 잃고 세월을 바치겠지만 결코 존엄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텅 빈 이 큰 집에서 홀로 고요함과 추억에 둘러싸여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외롭게 늙어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재산이 아니지만 존엄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존엄성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줘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날 밤 나는 때로는 사랑도 거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2달 후 나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강제 매각 신청, 이유는 관리 부실과 자산 가치 하락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부엌에서 나와 함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화 여사님, 오래 걸릴 겁니다. 어쩌면 몇 년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언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대지의 고요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확고한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나 임서환은 구경의 아내로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임시고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적으로 내가 관리할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 이 부동산 전체는 가족 신탁으로 이전되어 50년 동안 매각, 분할 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 지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얻을 것입니다. 단, 이 부동산은 문화, 교육 또는 역사 활동에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상업적 용도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50%는 한국의 역사 건축물을 보호하는 재단이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내 아들이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면 그는 모든 권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의 지분은 전액 재단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고택의 열쇠는 재단의 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화 여사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싸움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길 것입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후 지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박 변호사님이 말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을의 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밤늦게 내게 전화했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제 유산을 빼앗을 수 있어요? 빼앗은 게 아니야. 지호야. 나는 그것을 지켰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너로부터 지킨 거야. 이 이기적인, 아니,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것을 네가 망치게 둘 수 없는 엄마야. 그가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고택에 계속 살면서 장미를 가꾸고 해넘이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알았던 것을 이제는 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고함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땅은 시간으로, 인내로, 오직 대자연만이 이해하는 무언의 정의로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열쇠는 목에 걸려 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나는 고택에 살면서 땅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기대를 하며 말입니다. 소송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호의 변호사들은 나의 새 유언장에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합법적이고 철회할 수 없으며 완벽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매달 찾아와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도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따르며 내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10월의 어느 오후 박 변호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서류 가방도 없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화 여사님,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호 씨와 수아 씨가 헤어졌습니다. 세상이 1초 동안 멈췄습니다. 언제요? 3개월 전에요. 이혼 절차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수아 씨가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 있는 가족에게로 이사 갔습니다. 지호 씨는 격주로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호텔 재벌을 만났습니다. 돈 많고 나이 많고 가족도 없는 남자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호 씨가 그들이 빌린 아파트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괜찮나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서화 여사님,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직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이요? 그가 사직했나요? 아니면 해고당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서울 시내 근처의 값싼 여관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신다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죠? 자존심, 수치심.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죠. 30분 후 박 변호사님이 떠났고 나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내 아들은 망가졌고 외롭고 길을 잃었으며 나는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그가 직접 지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주 후 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수아,
고급 식당 테라스에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상어 같은 미소. 그녀는 웃고 있었고 시시덕거리고 있었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내 아들을 망가뜨리지 않은 것처럼, 마치 원래 그녀가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1초 동안 그녀의 미소가 굳었지만 이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친구라도 되는 양 내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지호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아이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줄 수 있는 것만을 사랑했습니다. 그 우물이 마르자 그녀는 다음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대청마루에 앉아 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고함, 위협, 변호사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장면. 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을 얻었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평화. 왜냐하면 그녀 같은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늘 다음 기회, 다음 남자, 다음 사업을 찾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늙고 외로워질 때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 존엄성, 미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배우고 변하고 돌아설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한 달 후 12월의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붉게 부어오른 눈,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처럼 울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울었고, 그가 파괴한 모든 것을 위해 울었으며,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쇠는 여전히 엄마 거예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늘 엄마 거였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멍청이. 그 애가 엄마가 문제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알아.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목에 걸린 열쇠를 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어. 누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그저 이 땅에서 착취할 이득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을.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엄마. 제 아이, 제 결혼, 제 직장, 제 존엄성을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고 새로운 것을, 진정한 것을 만들 시간이 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랐어. 하지만 나는 해냈단다.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그는 고택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수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밭을 갈고 동물들을 돌보고 해넘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내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와 결혼했던 그 남자가 아니라 한때 이 땅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 소년이 말입니다. 삶은 늘 자신의 빚을 받아냅니다. 수아에게서 받아낸 것은 뿌리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역사도 진정한 사랑도 없는 지호에게서 받아낸 것은 고통과 상실이었지만
동시에 배울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받아낸 것은 수년간의 침묵과 눈물이었지만 그 대가로 존엄성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었습니다. 삶은 늘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는 방법을 찾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로 말입니다. 당신은 인과응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지호가 문을 두드리고 사과했던 그날 아침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나는 62세이고 내 아들은 38세입니다. 그리고 내 손주 6개월 전 나는 마침내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4살 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구경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수아와 함께 대구에 삽니다. 하지만 매달 지호가 그를 데리러 갈 때 그는 그를 고택으로 데려옵니다.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가 뛰어놀았던 그 마당에서 뛰어놀 때, 그가 같은 나무에 오를 때, 그가 나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실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왜 고집이 같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호는 지금 마을에 살면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합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했던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3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호가 돌아온 후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나의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 고택은 지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탁도 재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10년 연속으로 이 땅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팔지 않고 돈 이외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실패하면 모든 것은 서준이 2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엄마가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호가 물을 때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에게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싶단다. 수아는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그 호텔 재벌과 결혼했습니다. 현대적인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세상을 여행하며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사진들을 올립니다. 때때로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행복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2년 전 나는 그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녀가 서준을 여름 방학 동안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수입차를 몰고 디자이너 명품을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이요. 하지만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고 내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공허함, 서화 어머님.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고택 정말 멋지네요. 아직도 여기에 계세요? 아직 여기에 있지. 여긴 정말 고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아무 걱정 없이요. 정말 고요하단다. 내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속한 곳에 있기 때문이야. 내 어조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곳에 있어요. 그녀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성공적이에요. 우리는 방금 3번째 호텔을 열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쁘네요. 어색한 침묵, 서준이 소리를 지르며 내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기쁨으로 나는 그를 안고 빙빙 돌렸습니다. 그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거의 질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2주 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녀는 갔습니다. 서준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를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시간과 함께하고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는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우리가 정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한 말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열쇠를 엄마한테 남겼는지.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 자신에게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는 여전히 목에 걸려있는 열쇠를 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늘 나보다 현명했지. 아니요. 엄마와 아빠, 두 분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늦게 이해한 바보였어요.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내 아이, 내 남자, 내 아들. 배우는 데에는 결코 늦지 않아, 아가. 오늘 내가 이 글을 머릿속으로 쓰고 있는 동안 내가 반평생을 보낸 대청마루에 앉아 서준이 닭들과 노는 것을 보고 지호가 파란색 경운기를 수리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을 보고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붉은 벽돌 벽을 보면서 나는 62년이 걸려 비로소 이해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이기고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언제 고집해야 하고 언제 놓아줘야 하는지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누군가는 나를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며 과거에 집착하는 늙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틀렸습니다. 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 아이의 미래를, 남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내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손들의 미래를 말입니다. 내 목에 걸린 열쇠는 더 이상 단순한 금속과 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역사이고 저항이며 존엄성 외에 다른 무기가 없는 한 여인이 온 세상을 지켜낼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수아는 그녀의 부자 사업가 남편, 그녀의 호화로운 저택, 그녀의 완벽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결코 얻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평화, 자신을 팔지 않았다는 평화, 조상을 배신하지 않았고 후손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않았다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이야기가 어떤 여성이라도 눈을 뜨고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고함, 눈물, 고독의 세월 모두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삶은 늘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로도, 고함으로도, 하지만 시간으로, 진실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했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말입니다. 수아는 돈이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지호는 어떤 것들은 유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도록 놓아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충분히 사랑하여 그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찢어놓을지라도 말입니다. 내 이름은 서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자를 구하기 위해 먼저 내 아들을 잃어야 했던 내 이야기입니다. 열쇠는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때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5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것들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우는 것을 보고, 내가 저항하는 것을 본 이 땅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임을 알면서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서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한 여성, 한 인생의 교훈,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